네, 그럼요. 총장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이번 공권력 남용 피해 구제 사건 제심 말입니까? 제가 아주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수십 년 묵은 오류를 바로잡아서 검찰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네, 네, 결과로 보여드린다니까요. 전화기 너머 상대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박지훈 검사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함. 그는 통화를 하며 사무실 안을 성큼성큼 걸어 다녔지만 한쪽 구석에서 몸을 낮춰 청소하고 있는 나는 아예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볼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거겠지요. 수십 년 전 법복을 입었을 때 겪었던 차별과는 또 다른 사람을 지위라는 껍데기로만 판단하는 서늘한 무시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의자에 앉아 서류 뭉치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구두 끝을 까딱거리면서요. 그러다 아차. 에휴, 정말. 그는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서류들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치 방 안의 가구에게 말하듯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아주머니, 거기 좀 치워요. 아주머니 그 목소리에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하찮은 존재에게 보내는 신호처럼 혹은 먼지를 털어내듯 내뱉는 말. 순간 뜨거운 것이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법복을 입었더라면 감히 상상도 못했을 무례함.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이름 없는 청소부일 뿐이었지요. 가늘게 떨리는 손끝을 애써 감추며 나는 말없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하나씩 주워 올리는 동안 그의 오만하고 냉담한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모르겠지요.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어떤 모욕을 주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토록 파헤치고 싶어하는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을 열쇠가 어쩌면 지금 허리 굽힌 이 늙은 청소부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은 바로 그 공권력 남용 피해 구제 사건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30년 전 내 손으로 종결지었던 바로 그 사건.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며 무심코 훑어본 내용 속에서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에는 명백한 법리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국가책임법의 시효 적용에 대한 해석, 그리고 증거 능력 판단에 관한 부분 수십 년간 법전을 파고들었던 내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지금 내 신분은 그저 청소부일 뿐인데 감히 엘리트 검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하지만 저런 오류를 안고 법정에 선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주 오래된 습관처럼 말이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저기 검사님, 잠시 이 부분을 좀. 뭐요? 이 판례 적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전 주요 판례를 보면 국가 책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렇게 해석되지 않아서.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지훈 검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구체적인 판례까지 언급하며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놀란 눈치였지요. 그의 날카로운 눈이 나를 다시 한번, 이번에는 무언가를 캐내려는 듯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법대라도 나오셨나 보네요? 아니면 법정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거나. 그는 내 손에서 서류를 거칠게 낚아채 갔습니다. 걱정 마시죠. 제가 어디서 어설프게 주워들은 지식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이비리그에서 괜히 수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제가 아주 잘 압니다. 과거 선배 법조인들의 실수를 바로잡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니까요. 선배 법조인들의 실수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나에 대한 호기심 따윈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고 주제 넘은 늙은이를 대하는 듯한 경멸만이 가득했지요. 이제 청소나 마저 하세요. 곧 제 임명식도 있고 하니 사무실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다시 서류에 코를 박았습니다. 더 이상 나와는 말 섞기도 싫다는 듯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나는 묵묵히 남은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래, 수십 년 전에도 저런 오만한 검사들은 있었지. 전단은 패기인지, 배경이 주는 특권 의식인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사람들. 여자인 내가 감히 법복을 입었다고 집에서 애나 보라며 비아냥대던 그 시선들, 나는 그때도 묵묵히 싸워내며 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아무런 힘도 지위도 없는 늙은 청소부일 뿐이었지요. 청소를 마치고 그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차갑게 닫힌 문 앞에서 잠시 벽에 기대에 숨을 골랐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심장이 어지럽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어쩌면 이게 더 나을지도 몰라. 내가 가진 모든 껍데기를 벗어 던진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의 민낯과 진실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기회일지도. 저 오만한 젊은 검사가 모르는 진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나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 젊은 검사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30년 전 내가 묻어야 했던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데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선생님, 잠시만요. 돌아보니 법원서기 최민준 씨였습니다. 법원에서 보기 드물게 나 같은 늙은 청소부에게도 늘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던 젊은이였지요. 그는 오늘도 서글서글한 눈웃음을 지으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바쁘지 않으시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하기록 보건소에서 오래된 판례집을 찾아야 하는데 도통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요. 선생님은 구석구석 잘 아시잖아요.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잘 알지요. 매일 쓸고 닦는 곳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전 내가 재판관으로 일할 때 밤새워 뒤적였던 책들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럼요, 최석이님. 같이 가봅시다. 어디쯤인지 짐작하는 곳이 있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선생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란히 지하 기록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서류 냄새와 희미한 먼지 냄새가 뒤섞인 복도를 걸으며 최민준 서기는 새로 부임한 박지훈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새로 오신 박지훈 부장검사 말이에요. 선생님도 보셨죠? 정말 스펙은 화려한데 뭐랄까, 너무 자기 확신이 강하다고 해야 하나 동료들 사이에서도 벌써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너무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가서 그런가. 나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미 그의 오만함을 직접 겪은 터라 최석이의 말이 조금도 놀랍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저희끼리 하는 얘긴데요. 아버님이 워낙 유명한 정치인이시라 더 그런 것 같다는 말도 있고요. 배경이 워낙 든든하시니까. 아버님이 정치인이시라고요? 네, 박동호 의원이요. 이번에 여당 중진으로 무슨 위원장인가 맡으셨다던데 뉴스에도 크게 나왔잖아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박동호 의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복도 한가운데서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면서 오래전 법정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국가를 상대로 힘겹게 싸우던 피해자들 곁에서 날선 목소리로 정부의 책임을 외치던 젊은 인권 변호사. 그 사건에서 패소한 후 법복을 벗고 정치인이 되었던 사람. 바로 그 박동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박지훈 검사가 30년 전 내 판결을 문제 삼는 그 사건을 맡았다고?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박지훈 검사의 책상에서 보았던 그 메모 박동호 관련성 확인. 그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30년 묵은 한을 풀기 위한 혹은 아버지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요.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더 위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최민준 서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옆에서 계속 중얼거렸지만
내 귀에는 그의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30년 전의 기억과 박동우 변호사, 그리고 그의 아들 박지훈 검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어느새 우리는 퀴퀴한 종이 냄새가 나는 지하 기록 보관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서가들이 끝도 없이 늘어선 곳. 최석이는 막막하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가들 사이를 지나 특정 구역 앞에 멈춰 섰지요. 그리고 수많은 판례집 중에서 정확히 그가 찾던 연도의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와,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아셨어요? 제가 아까 한참을 헤맸는데. 매일 먼지를 닦다 보니 어느 책이 어디 있는지 저절로 외워지더라고요. 이 책 맞으시죠? 나는 책을 건네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책들 내가 재판관 시절 밤새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던 바로 그 책들이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선생님, 혹시 이 사건 아세요? 제가 지금 맡은 업무 때문에 찾아보는 건데 그 공권력 남용 피해 구제 사건이라고 오래전 사건인데 국가 책임 관련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까지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지요. 하필이면 그 사건이라니. 나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정확히 어떤 판례를 찾으시는 건데요. 아, 네. 그 당시에 나왔던 판결문인데요. 원고 패소 판결이었는데 그 판결 이유 부분을 좀 자세히 보려고요. 사건 번호는. 최석이가 사건 번호를 말하려는 순간 나는 그의 손에 들린 판례집을 부드럽게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단번에 그 판결문이 실린 페이지를 정확히 펼쳐 보였지요. 이 판결 말씀이시죠? 페이지 상단에는 내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판장 차혜원.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바로 선생님, 혹시. 아, 제가 이 근처를 자주 청소해서요. 유난히 이 책이 손때가 많이 묻어 있길래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아, 저 그럼 빨리 가서 정리해야겠네요. 오늘 박지훈 검사님 정식 임명식도 있어서 정신이 없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최민준 서기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서둘러 기록 보관소를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혼자 남겨진 공간. 나는 그가 두고 간 판례집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새겨진 그 페이지를 가만히 응시했지요. 30년 전 그날의 법정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절망적인 눈빛, 증거 부족이라는 현실 앞에서 고뇌했던 나의 모습, 그리고 당신은 정의를 배신했소. 자, 판사라고 외치던 젊은 박동호 변호사의 분노 어린 얼굴까지.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이 검사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30년 전의 판결을 오류라고 규정하며 아버지의 한을 풀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며 나는 굳게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심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30년 전의 망령이 아들의 모습으로 다시 내 앞에 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겠지요. 하지만 그 전에 저 젊은 검사에 대해, 그리고 그가 손에 쥔 카드에 대해 더 알아야 했습니다. 무거워진 마음으로 판례집을 제자리에 꽂아 넣고 나는 기록 보관소를 나섰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어 법원군의 식당은 점심을 해결하려는 직원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소음과 음식 냄새 속에서 나는 평소처럼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 유난히 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지훈 검사였습니다. 그는 동료로 보이는 젊은 검사들 앞에서 열을 올리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번 재심 아주 중요하다고. 그 유명했던 강철 나비 차혜원 전 재판관 말이야.
그 사람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내 커리어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언론에서도 주목할 거고. 내 이름 석자가 그의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나오는 순간 젓가락질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 안 했다니. 그게 말이 돼? 내가 이번에 새로 나온 증거들로 확실하게 뒤집어 줄 거야. 이건 뭐 거의 떠먹여주는 사건이지. 게다가 우리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기다려 오신 순간이기도 하고 내가 반드시 매듭 지을 거야. 아버지의 한 그리고 자신의 출세 그의 목소리에는 사건의 진실이나 피해자의 아픔 따위는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씁쓸함을 삼키며 묵묵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아차. 그만 발이 의자 다리에 걸려 휘청하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빈 도시락통과 수저가 쟁반 위에서 요란한 소리를 매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식당 안의 시선이 모두 내게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을 깬 것은 박지훈 검사 테이블에서 터져 나온 웃음소리였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청소만 하실 게 아니라 앞도 좀 잘 보고 다니셔야죠. 그러다 큰일 나시겠네. 주변의 검사들도 덩달아 낄낄거렸습니다. 수십 년간 법정에서 지켜왔던 나의 존엄성이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듯한 비참함. 나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섬주섬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 재판장님, 괜찮으세요? 김은주 실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와 넘어진 나를 부축하려 했지요.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나요? 재판장님, 아차 싶은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다시 한번 멎었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도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실장 역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을 다물었지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박지훈 검사가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날카로운 눈으로 천천히 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 실장님, 재판장님이라고요? 박지훈 검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나와 김은주 실장 사이를 오갔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김 실장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검사님. 제가 예전에 모시던 다른 법원의 재판장님과 너무 닮으셔서 그만 아이고 제가 실수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실장의 변명은 횡설수설했지만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지훈 검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이. 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떨어진 도시락통을 마저 챙겨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김 실장님. 제가 워낙 흔한 얼굴이라서요. 자,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왔고 김 실장이 다급하게 뒤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복도 구석에 이르러서야 김 실장은 거의 울먹이며 내게 사과했습니다. 재판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어쩌면 좋아요. 혹시 박 검사가 눈치챈 건 아니겠죠? 괜찮아요. 김 실장. 너무 걱정 말아요. 박 검사가 잠시 의심했을지는 몰라도 설마 청소부 할머니가 라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일단 잘 넘어간 것 같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김 실장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진정시킨 뒤 본론을 꺼냈습니다. 조금 전 수석재판관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혹시 그 특별재판관에 대해 김 실장은 아는 거 있어요? 수석재판관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안 해주셔서 내 질문에 김 실장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수석 재판관님께서 직접 재판장님을 아니 선생님을 특별 재판관으로 지명하셨다고요. 약 30년 전 그 사건 공권력 남용 피해 구제 사건 재심을 맡게 되실 거라고. 그런데 담당 검사가 박지훈 검사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박 검사는 아직 특별 재판관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수석 재판관님께서 재판 당일까지 한부하라고 지시하셨어요.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지훈 검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무시했던 청소부 할머니를 법정에서 재판관으로 마주하게 될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였을까요? 왜 수많은 전직, 현직 법관들 중에 왜 하필 나를 다시 부르신 걸까? 그것도 박동호 의원의 아들이 검사로 있는 이 사건에. 그건 그 사건의 진실을 아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시 재판 기록 너머의 상황까지 모두가 재판장님의 판단을 다시 듣고 싶어 한다고요. 이번에야말로 정의를 바로 세울 기회라고요. 김 실장의 말에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내 판결 증거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쩌면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놓친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 실장 마냥 내 30년 전 판결이 정말 잘못된 거였다면 나는 과연 이 재판을 공정하게 이끌 수 있을까? 재판장님,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설령 과거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의가 아닐까요? 수석 재판관님도 그걸 바라실 겁니다. 김 실장의 말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박지훈 검사와 같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상황, 나를 무시하던 그 오만한 검사 앞에서 재판관석에 앉게 될 순간 두려움과 알 수 없는 기대감,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이 뒤섞여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나는 복도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정부 청사 건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굴러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 당당에서는 박지훈 검사의 부장검사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행사장 가장자리에서 여전히 청소부의 모습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화려한 조명 아래 선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법과 정의를 외쳤습니다. 저는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판결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판결. 그의 당찬 목소리가 강당을 울리는 동안 나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당신이 바로잡겠다는 그 과거의 판결을 내린 사람이 지금 당신 눈앞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리고 나는 3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그 진실 앞에서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책임감,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기대감 사이에서 뒤척였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피하지 않기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부름에 응답하기로.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한 감색 투피스. 거울 앞에 서자 구부정했던 허리가 저절로 펴지고 턱이 살짝 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었지만 거울 속 내 눈빛은 수십 년 전 처음 법복을 입었던 그날의 강철 나비를 어렴풋이 비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수석재판관실 문 앞에 섰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처음 임명장을 받던 날로 돌아간 듯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입안이 바짝 마르는 것 같았지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육중한 책상 뒤에 앉아있던 수석재판관께서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과거 내가 아꼈던 후배이기도 했습니다. 오셨군요. 차 선배님. 아니, 차 재판관님. 이렇게 다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배님께서 제게 처음 법조인의 길을 가르쳐 주셨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존경 앞에서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청소부로 지내온 지난 몇 년간 잊고 있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무게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는 내게 특별 재판관 임명장을 정중히 건넸습니다. 이 사건 재판관님께서 맡아 주셔야 합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을지 모를 왜곡된 부분까지 재판관님의 연륜과 지혜로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재심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임명장을 받아드는 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아니라 30년이라는 세월과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역사의 무게처럼 느껴졌지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명 절차를 마친 후 나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특별 재판이 열릴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법원 깊숙한 곳에 위치한 곳이었지요. 육중한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자 싸늘하고 엄숙한 공기가 나를 감쌌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해 들어온 빛이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가지런히 놓인 방청석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지요. 나는 천천히 재판관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나무 표면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첫 판결을 내리던 날의 떨림, 중요한 판례를 만들었던 순간의 환희, 그리고 30년 전 그 가슴 아픈 판결을 내려야 했던 날의 고뇌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먼지처럼 손끝에서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다시 이곳에 서게 될 줄이야. 다시 이곳에 서게 될 줄이야. 나는 재판관석 뒤 준비된 작은 방으로 들어가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30년 전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벌어졌던 끔찍한 인권 침해 사건. 국내 안보국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불법 감금과 가혹 행위.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 그때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아니, 철저히 은폐되었지요. 나는 법률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법안에서는 최선이라고 믿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쇳덩이처럼 남아있던 판결이었습니다. 기록 말미에서 내가 직접 남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현행법상 최선이다. 그때의 고뇌가 글씨 위로 아릿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나는 이 사건의 재판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3년간 입었던 낡은 청소복 대신 수십 년 만에 법조인의 상징인 법복을 다시 걸쳤습니다. 어깨에 느껴지는 무게가 새삼스러웠습니다. 복도를 걷자 어제까지 나를 할머니 혹은 아주머니라 부르며 무심히 지나치던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뒤늦은 존경심이 뒤섞인 눈빛들. 어색했지만 애써 태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던 박지웅 검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며 나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어제 식당에서의 소동, 그리고 그의 사무실에서 판례를 언급했던 나를 떠올리는 눈치였지요. 평소의 청소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법복까지 걸친 내 모습이 그의 의심을 더욱 키운 듯 했습니다. 저 어쩐지 낯이 익다 했는데 혹시 어디서...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다른 검사가 그를 불렀고 그는 잠시 나를 더 응시하다가 이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의무는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지요.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잠시 법원 밖 카페에 들렀을 때 나는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한상진 교수. 30년 전 그 사건 피해자의 아들이자 지금은 저명한 인권법 전문가가 된 사람이었지요.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은 얼굴이었지만 슬픔과 함께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는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차혜원 재판관님 아니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우리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재심 소식을 듣고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으며
특별재판관이 나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나는 30년 전 판결에 대한 무거운 마음과 이번에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소회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기밀 해제된 정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었던 분들의 새로운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박동호 의원께서 30년 동안 개인적으로 모아 오신 자료들이 있습니다. 마치 복수의 칼날을 갈듯이 말입니다. 박동호 변호사가 아니 박동호 의원이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한 교수의 다음 말은 나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님 당시 재판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재판관님께 전달되지 않았던 핵심 증거들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고의적으로 은폐했던 문서들입니다. 이번 재심에서 그 모든 것이 공개될 겁니다. 고의로 은폐된 증거가 있었다고. 그렇다면 30년 전 내 판결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나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된 채 다시 법원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깊숙한 자료실 서가 사이에서 나는 다시 30년 전 사건 파일을 찾아 펼쳤습니다. 한 교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폐된 증거 혹시 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다른 무언가는 없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관련 기록들을 뒤지던 중 나는 믿을 수 없는 문서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메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차회원 판사 관련 정보는 극비로 관리할 것. 가족 관련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검토 필요. 가족 정보 수집, 활용.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내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내 가족을 협박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걸까?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려는데 끼익 무거운 자료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섰습니다. 박지훈 검사였습니다. 그는 자료실 안쪽에서 관련 서류를 뒤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법원 최고 등급의 자료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에 그의 날카로운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어제는 분명 청소부라고 하셨는데. 나는 애써 침착하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수십 년의 법정 경험이 표정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었지요. 재판 준비 중입니다. 재판 준비요. 무슨... 그의 시선이 내가 보고 있던 문서로 향했습니다. 그의 동공이 순간 커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특별재판정에서 열릴 재판 말입니다. 그 순간 박지훈 검사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특별재판정 그곳은 바로 그가 검사로 출석할 재판이 열리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그 찰나의 순간이 그의 눈빛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식당에서의 호칭, 내 법률 지식, 그리고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기밀 문서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차회원 재판관님이십니까?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맞습니다. 박 검사님. 오후 재판에서 다시 보게 되겠군요. 내 대답에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가 이내 복잡한 감정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했던 무례한 행동들, 그의 오만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당혹감, 부끄러움, 그리고 배신감 같은 것마저 그의 표정에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검사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전의 오만함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훨씬 더 강하고 진실된 무언가가 그의 목소리에 실려 있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이 사건에 평생을 거셨습니다. 아버님의 유일한 소원은 재판관님의 그릇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뜻을 이어 이번 재판에서 반드시 그것을 증명해 보일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30년 전 법정에서 격렬하게 정의를 외치던 젊은 변호사 박동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력 쌓기용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그리고 가족의 한이 걸린 싸움이었지요.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은 박 검사님뿐 아니라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제출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겁니다. 다만 과거의 편견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정의를 위한 판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진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긴장된 공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제 우리는 같은 사건을 두고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될 터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자료실을 나왔습니다. 법원 옥상에 올라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 위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지훈 검사의 결의에 찬 눈빛, 한상진 교수가 전해주는 패된 증거 이야기, 그리고 나를 옥죄어 오는 듯한 가족 정보 수집 메모까지.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명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은 정해졌습니다.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것. 설령 그 끝에 나의 과거 과오를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재판을 하루 앞둔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다시 재판관 법복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그러나 여전히 서늘한 위엄을 간직한 검은 옷. 부드러운 천을 만지작거리며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법복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순간 두려움과 함께 마지막 사명감이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 옷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늦게 나는 다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야간 청소를 핑계 삼아 나는 박지훈 검사의 사무실로 들어섰지요. 내일 재판을 위해 그의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논리에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그런데 그의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넘기던 나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낮에 발견했던 그 치명적인 법리 오류. 그는 여전히 그 오류를 수정하지 않은 채 내일 법정에 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번복된 판례를 인용하고 증거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조차 틀린 채로 말입니다. 순간 갈등이 밀려왔습니다. 재판관으로서, 법조인 선배로서 저 오류를 지적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지만 낮에 겪었던 그의 오만함과 무례함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저 젊은이에게 필요한 것은 친절한 조언이 아니라 뼈아픈 실패를 통한 겸손의 교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진정한 전문가라면 법정에서도 스스로 이 오류를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때로는 넘어짐으로써 더 멀리 뛰는 법을 배우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나는 서류를 정확히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 드디어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교훈을 얻게 되겠지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30년 전의 기억과 내일 법정의 모습이 교차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얼굴, 박지훈 검사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내가 마주해야 할 진실의 무게. 밤이 깊어갈수록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만큼은 후회 없는 판결을 내리고 싶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재판이 될지라도. 마침내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였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볍고 정신은 맑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법복을 걸쳐 입었습니다. 어깨를 누르는 무게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피하고 싶은 부담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감,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으로 부여잡아야 할 정의의 무게였지요. 거울 속에 나는 밤새 겪은 고뇌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시간. 이제 정말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사건의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법원에 도착하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평소와 같은 분주함 속에서도 오늘은 무언가 특별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요.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은 나를 흘깃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어제까지 청소부 할머니였던 내가 오늘은 재판관의 복장을 하고 나타났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그들의 시선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경외감 비슷한 것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전설적인 강철 나비가 특별 재판을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이.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내가 지난 몇 년간 바로 그들의 곁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아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겠지요. 재판 시작 전 마지막으로 사건 파일을 검토하기 위해 준비된 작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기록에 집중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 새롭게 알게 된 은폐된 증거들, 박동호 의원과 그의 아들 박지훈 검사와의 질긴 인연, 그리고 어젯밤 박 검사의 서류에서 발견했던 그 치명적인 오류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겼습니다. 이제 곧 이 모든 것이 법정에서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문 밖에서 김은주 실장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걱정 말아요, 김 실장. 내가 선택한 길인걸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일지도 모르니까. 김 실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조용히 물러났지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으로 향하는 뒷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재판관석 뒤 가림막 너머에 지정된 위치에 섰습니다. 눈앞은 어두웠지만 가림막 너머 법정 안의 웅성거림과 긴장된 공기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곧 저 가림막이 걷히고 나는 세상 앞에, 그리고 나 자신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검사석에는 박지훈 검사가 앉아 있겠지요.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30년의 고통을 안고 진실을 기다려온 피해자 가족들, 한상진 교수가 앉아 있겠지요. 그들의 눈빛을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상념이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십 년 전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의 다짐을 떠올렸습니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추구하겠다고. 비록 세월은 흘러 내 모습은 변했지만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정 너머에서 서기의 엄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고등법원 특별재판부 국가책임 소송 재심 사건의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 입정.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가림막이 스르르 소리를 내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림막이 완전히 걷히고 법정 안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얗게 질린 박지훈 검사의 얼굴, 놀라움과 의심으로 술렁이는 방청석, 그리고 3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나를 바라보는 피해자 가족들의 깊은 눈빛까지.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재판관석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박지훈 검사에게 모두 진술을 명했지요.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불안정하게 떨렸지만 이내 훈련된 법조인답게 점차 평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30년 전 사건의 개요와 당시 판결의 문제점,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석 판사님, 30년 전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중대한 과오이며 그는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려는 듯한 개인적인 감정이 언뜻 딪혔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감추려 했지요. 그런데 그의 주장이 법리적인 부분으로 접어드는 순간 나는 그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역시나 그는 어젯밤 내가 확인했던 바로 그 오류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효력을 잃은 과거의 판례를 근거로 삼고 증거 능력에 대한 해석 또한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있었지요. 법정 안 몇몇 법률 전문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들 역시 검사의 실수를 알아차린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과 수정된 법리 해석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정부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박지훈 검사가 모두 진술을 마치자 법정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님의 주장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님께서 인용하신 대법원 판례는 수년 전에 이미 다른 판례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증거 능력에 관한 법리 해석 부분 역시 현행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내 지적에 박지훈 검사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미처 말을 잇지 못했지요. 법정 안의 웅성거림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나는 그 소란을 잠재우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낮은,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젯밤 검사님 사무실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류를 보게 되었고, 그때 이 오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전한 정적.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고정되었지요. 박지훈 검사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은 누가 누구를 이기고 지는 시합장이 아니라 다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전문가라면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발견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지훈 검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것 같았지요. 나는 그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검사님께 30분간 휴정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수정하고 법리 검토를 다시 하셔서 재판을 이어가도록 하시지요. 이 재판의 목적은 30년 전에 묻혔던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실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휴정을 선언합니다. 휴정 시간, 나는 재판관실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박지훈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선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부끄러움과 진심 어린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었습니다. 특히 어제 재판장님을 청소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그를 의자에 앉도록 권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 검사. 사과할 필요 없어요. 청소부도 재판관도 모두 나의 일부니까요. 중요한 건 직함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저 이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고 또 이 사건을 발판 삼아 제 경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진실이나 정의 같은 것은 부끄럽지만 뒷전이었습니다. 당신 아버님 박동우 변호사님을 기억합니다. 30년 전 그분은 뜨거운 가슴으로 정의를 위해 싸우던 훌륭한 법조인이었어요. 그리고 박 검사님 역시 유능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감정이나 명예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요. 진실을 찾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법의 정신입니다. 내 말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직위를 뛰어넘어 우리는 비로소 법조인 대법조인으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재판은 박 검사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진정한 정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0분의 휴정 시간이 끝나고 재판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온 박지훈 검사의 모습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실을 마주하려는 진지함과 한결 차분해진 태도가 엿보였지요. 그는 수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법리적인 오류 없이 사건의 본질과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짚어 나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토 결과 이전 주장에서 일부 법리 해석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제출된 증거 자료들은 30년 전 사건 당시 명백한 국가 기관의 불법 행위와 조직적인 증거 은폐 시도가 있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국내 안보국 내부에서 작성된 비밀 보고서와 지시 문건입니다. 사건 관련 증거를 파기하고 피해 사실을 축소, 은폐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 검사가 제시하는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국가 권력의 어두운 민낯이 담긴 기록들. 법정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고 피고인석에 앉은 정부 측 관계자들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이어서 증인석에는 한상진 교수가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만은 단호하게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영장도 없이 끌려가셨던 일. 2달 넘게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가족들의 피 마르는 시간. 그리고 결국 심장마비라는 거짓 사인과 함께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오셨던 순간까지 그의 담담한 증언 속에는 30년간 삭혀온 아픔과 분노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국가는 아버지를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고문했으며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남은 것은 평생의 상처와 왜라는 질문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그 질문을 잊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침내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의 증언을 듣는 동안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판관으로서 수없이 많은 사연을 들어왔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증거들이 은폐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겠지요. 진실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30년의 시간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모든 증거 조사와 증언이 끝나고 마침내 판결을 선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 입술에 집중되었지요. 30년의 세월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이 한순간으로 모여드는 듯 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고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본 재판부는 약 30년 전 원심 판결 당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법률과 증거에 입각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근본 재심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과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당시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관련 증거들이 피고 측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음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원고석에서 나지막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의 기다림과 고통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는 소리였지요. 박지훈 검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하는 법조인의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 후 나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관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30년 전 제 판결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로 인해 원고들과 가족분들께서 겪으셨을 오랜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올 수 있지만 결코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 역시 이번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디 이 판결이 여러분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끝나자 증인석에 앉아있던 한상진 교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시울 역시 붉어져 있었습니다. 차이원 재판관님, 30년 동안 저는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매일 밤 그날의 판결을 떠올리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께서도 당시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저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어쩌면 배상 그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는 것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재판관님께서 직접 그 진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희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법정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30년의 아픔과 오해,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용서와 화해의 순간, 인간의 존엄과 정의가 비록 늦었지만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상진 교수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은 그 어떤 때보다 깊고 따뜻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시 재판관석에 앉아 마지막으로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국가 책임 소송 특별 재판을 모두 마칩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나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전 처음 이 자리에 앉았을 때의 설렘, 30년 전 그 고통스러운 판결을 내렸을 때의 고뇌,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지금의 평화로운 마음까지, 모든 감정이 한데 어우러져 길었던 내 법조 인생의 여정이 비로소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는 듯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관 법복을 조심스럽게 벗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영광과 오욕, 책임감과 후회가 스며있는 이 옷을 이제는 정말 떠나보낼 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복도에서 박지훈 검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아니,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법조인이 무엇인지,
진실과 정의가 얼마나 무겁고 또 소중한 것인지 평생 잊지 못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검사, 자네는 훌륭한 검사가 될 걸세. 자네 아버님의 열정과 자네의 능력이 더해졌으니. 다만 이것만 기억하게. 법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겸손과 존중을 잃지 않는다면 자네는 분명 좋은 법조인이 될 걸세. 우리가 입는 법복도 들고 다니는 직함도 언젠가는 다 내려놓게 되지.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았는지는 영원히 남는 법이라네. 그는 내 말을 깊이 새겨듣는 듯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수석 재판관께서 다가와 나를 불렀습니다. 차 재판관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법원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시 법원으로 복귀하시는 것은 어떠실는지요? 저희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수석 재판관님. 하지만 제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는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의 봉사가 가장 값진 의미를 지닐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수석 재판관께서는 더 이상 권하지 않고 그저 이해한다는 듯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들께 인사를 고하고 조용히 내 자리 아니 내가 선택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탈의실에서 법복과 정장을 벗고 익숙한 청소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지요. 그리고 내 청소 카트를 찾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복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이제 내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의무가 아닌 온전한 나의 선택으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원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고 아침 일찍 복도를 닦는 내 모습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지요. 이제 직원들은 나를 그저 청소 할머니가 아닌 존경과 친근함이 담긴 눈빛으로 차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민준 서기가 신입 법조인들을 위한 강연을 부탁해왔습니다. 망설였지만 나는 청소복 차림 그대로 강단에 섰습니다. 판사 시절의 이야기와 청소부로서 배운 삶의 지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강당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지훈 검사가 다가와 그의 아버지 박동호 의원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박동호 의원과 30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은 노 정치인의 얼굴에는 회한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묵혀두었던 원망과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진정한 화해에 이를 수 있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상진 교수님과 피해자 가족분들이 찾아와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회고록, 진실로 가는 긴 길의 첫 독자가 되어 달라며 책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책을 읽으며 나는 다시 한번 정의의 무게와 화해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뜻밖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를 후배 법조인들에게 나누는 차혜원 내 것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박지훈 검사가 첫 번째 멘티가 되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말에 나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여전히 아침에는 법원의 복도를 닦고 오후에는 젊은 법조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멘토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닦는 법원의 바닥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나의 이야기를 듣는 젊은이들의 눈빛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지요. 돌이켜보면 참으로 기구하고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겠지요. 인생의 황혼역에서 찾은 이 평화와 작은 역할에 감사하며 나는 오늘도 묵묵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내 마음 역시 더없이 평온합니다.